은행 앞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사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다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었던 그 목소리. 그때 형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찰칵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저는 그 사람을 아들 친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인사가 5억을 노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딱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은요. 그 말이 걸렸습니다. 아들 친구가 왜 저희입니까? 혼자 도와준다면서 왜 저희라고 합니까? 70년을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30년을 굴렀습니다. 말 매끄러운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세월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사기꾼들이 여러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저는 40살에 한국전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늦깎이라고들 했습니다. 25세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30이 넘어서야 작은 전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7년을 일했고 38배 결혼을 했고 40에 한전 공채에 붙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안정됐다고, 이제 걱정 없겠다고. 아내 손을 잡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전탑 점검 업무로 시작했습니다. 전국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송전탑까지 올라가서 점검하고 문제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밤새 복구 작업 지휘하고 그렇게 10년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전관리 부서로 옮겼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쓸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20년을 했습니다. 마지막 5년은 안전관리 파트장이었습니다. 2018년 3월 만 65세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0년간 부어온 적금과 예금이 2억 8천만 원 있었고요. 합치면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그랬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은 무조건 저축하자고. 그래서 5억이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56 되던 해에 위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2009년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고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가 그랬습니다. 민수 잘 챙기라고. 아들 이름이 민수입니다. 그해 아들은 28이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2년째였습니다. 장례식에 잠깐 들어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갔습니다. 공부해야 하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고.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24평짜리 대출 없이 제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빨리는 못 걷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점심은 혼자 차려 먹었습니다. 라면 끓이거나 냉동밥 데워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제면이랑 사회면 위주로요. 저녁에는 집에 와서 뉴스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외롭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39.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10분 정도.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해라. 그 정도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면 부담될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들도 바쁜 거 압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명절이 좀 그랬습니다. 통화 끝나고 나면 방이 갑자기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영일형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아서 안 받으려다가 왠지 모르게 받았습니다. 그냥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드님 회사 동료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아들 동료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일하다가 이번에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드님한테 아버님 연락처 받았다면서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말투가 반듯했습니다. 공손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아들이 왜 자기 연락처를 동료한테 줬을까? 바빠서 아버지한테 전화도 잘 못하는 애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 얘기를 참 잘 알았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 이름, 사는 동네, 맡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알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어릴 때 야구를 좋아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님 자랑 많이 하십니다. 한전에서 30년 일하셨다면서요. 정년까지 다 채우시고 퇴직하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자랑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늘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IT 회사 다니는데 아버지는 시골 송전탑이나 기어다녔으니까. 근데 자랑을 했다고요. 그것도 회사 동료한테. 그날 통화가 20분쯤 됐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거의 정해진 시간에 왔습니다. 오후 5시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산책은 하고 계십니까? 무릎은 좀 어떠십니까? 아들보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바쁠 텐데, 본인 일도 있을 텐데.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 전화가 기다려졌습니다. 4시 반쯤 되면 슬슬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전화가 올까? 5시가 넘어도 안 오는 날은 좀 허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병원 기록도 알았습니다. 작년에 무릎 연골 수술 받은 것, 당뇨약 먹는 것, 혈압이 좀 높아서 약 2종류 먹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아드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시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약 꼬박꼬박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민수 씨가 아버님 걱정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들이 내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나. 전화 한 통 잘 안 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아비를 잊은 게 아니구나.
그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아들 근황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많다더라.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더라.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더라. 아들한테 직접 들은 적 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하나 봅니다. 아들 친구니까, 또래니까 편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 중순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투가 평소랑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꺼내기 조심스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아드님한테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들이 부탁을 했다고요. 뭔데요? 아버님 노후, 자금 관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직접 못 챙기니까 걱정이 많으시대요. 아버님 혼자 계시고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 사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돈 얘기를 왜 남한테 시키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동료라도 아버지 돈을 맡기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원래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IT 쪽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 지식이 있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워낙 기승이라 아드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아버님한테 이상한 전화 오면 좀 확인해드리고 통장이 안전한지도 점검해드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일단 아버님 통장이 안전한지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A은행에 퇴직금이랑 적금 합쳐서 3억 정도, B은행에 2억 정도, 그렇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욕심 안 부리시고 꼬박꼬박 모으신 분들이요. 괜히 주식한다고 날리는 분들 많은데 아버님은 정석대로 하셨네요. 민수 씨가 왜 아버님 자랑하는지 알겠습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친구한테 칭찬받으니까 아들한테 칭찬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아서 저녁에 냉동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혼자 먹으면서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일주일에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 얘기보다는 일상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요즘 뭐 드시는지, 산책은 하시는지, 무릎은 좀 나아지셨는지.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아들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만에 집에 사람 목소리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보다 조금 심각한 말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요즘 어르신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아버님처럼 큰 금액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님 통장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금융보안 전문가가 있는데 무료로 통장 보안 점검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해킹 위험, 이상 거래 내역, 이런 걸 확인해 준다는 겁니다. 비용은
안 드니까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처음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친구라면서 왜 자꾸 금융 쪽 얘기를 하지? 처음에는 안전한지만 확인해드리겠다더니 이제는 보안 점검을 받으라고 합니다.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뉴스에 보이스피싱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 또래 분들 중에 사기당하신 분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요. 김 노인은 아들인 척하는 전화에 속아서 3천만 원 날렸다. 박 노인은 검찰 사칭 전화에 넘어가서 전 재산 잃었다. 그런 얘기요.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같은 연세에 5억이 넘는 돈을 은행에 그냥 두시면 위험합니다. 은행 직원들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은행 내부 직원이 정보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5억이면 제 전 재산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이거 날리면 진짜 끝입니다. 연금은 매달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겠다 고만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통장 얘기를 더 한다는 게 아무래도 찜찜했습니다. 아들 친구라고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목소리만 들었지.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아까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렸나요?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 이해합니다. 제가 괜히 불안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편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급한 거 아닙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믿음이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급하게 재촉한다는데 이 사람은 다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님 통장 안전하게 관리하시려면 일단 돈을 저희 쪽 보안 계좌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그 사람이 저희라고 했습니다. 저희 쪽 보안 계좌. 그 순간 뭔가 걸렸습니다. 아들 친구라면서 왜 저희입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1인칭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라고 합니다. 혼자 도와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누가 또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동안은 이자도 더 붙고 아버님 개인정보도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은행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희. 또 저희라고 했습니다. 저희라고 하셨는데 누가 같이 하는 겁니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0.5초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당황한 겁니다. 아, 저희라고 한 건 회사 차원에서 도와드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보안 업체가 있어서요. 거기서 같이 관리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쌓인 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30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매끄러운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사고 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매끄럽습니다. 자기가 왜 잘못 안 했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리 있게 설명합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잘 못합니다. 어느라고 더듬거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물어도 바로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 그리고 저희라는 말. 그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친구 한 명이 선의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뒤에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2년 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은 저녁 7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민수야, 아빠다. 박준혁이라고 하나? 내 회사 동료라는데.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혁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 회사에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지사도 없고요. 아버지 연락처 누구한테 준 적도 없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2달 동안 했던 통화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드님이 아버님 자랑 많이 하십니다. 아버님 걱정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내 건강을 챙기던 말투, 아들 얘기를 할 때 친근하던 그 어조. 전부 다 연기였습니다. 각본대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관객이었고 그자는 배우였습니다. 2개월짜리 공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아들 SNS를 뒤졌겠죠. 요즘은 다 인터넷에 나옵니다.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 어디서 일하는지, 뭘 전공했는지 다 나옵니다. 아들 계정 들어가 보면 어릴 때 사진도 있을 겁니다. 야구, 유니폼 입고 찍은 거, 거기서 본 거겠죠. 아버지가 한전 출신이라는 건 제 페이스북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 기념으로 올린 글이 있었으니까. 병원 기록은 어디서 샀겠죠. 요즘 그런 게 다 거래된다고 들었습니다. 암시장에서. 이름, 주민번호, 병원 진료 내역, 건당 얼마씩 받고 팔린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때는 남 일인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까운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 수사과로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형사를 만났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더니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가족 대리인 사기라고 합니다. 자녀나 친척 지인을 사칭해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하는 수법인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하신 분들 올해만 해도 여러 명 접수됐습니다.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돈을 안 보내셨으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알겠다, 돈을 옮기겠다고 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면 그때 잡겠다고요. 저보고 미끼가 되라는 얘기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자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게, 2개월 동안 속은 사람을 눈앞에서 마주한다는 게, 그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당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운이 좋아서 눈치챘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그냥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박 선생, 나야.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하지. 통장 옮기는 거 아들이 부탁했다는데 안 들을 수 있나. 그 사람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드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서류 준비해서 가겠다고요. 같이 가서 계좌이체 도와드리겠다고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A은행 본점 앞에서 약속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1시에 미리 나갔습니다. 은행 건너편 커피숍에서 기다렸습니다. 형사 2명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은행 안에, 한 명은 밖에. 2시 5분 전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 나이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딱 금융권 직원처럼 생겼습니다. 믿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5억을 훔치려던 손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버님. 제가 다 준비해왔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양팔이 잡혔습니다. 찰칵, 수갑 채워지는 소리.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그 사람이 끌려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왜 신고했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자는 전과가 사범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7명한테 총 12억을 뜯어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하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실제로 만나서 돈 받는 사람,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그자는 클로저라고 하더군요. 마지막에 돈을 받아내는 역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나올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자 휴대폰을 압수해서 보니까 저 같은 타깃이 10명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다 70대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다고요. 저처럼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뜸한 분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희라는 말이 안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5억이 날아갔겠죠.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겠죠. 연금 120만 원으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가 멀리 있는 분들, 꼭 들으십시오. 누가 전화해서 자녀분 부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끊으십시오. 진짜 자녀 친구라면 자녀가 먼저 연락합니다. 문자든 전화든 아버지 내 친구가 연락드릴 거야 라고 먼저 말합니다. 가족은 대리인을 갑자기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저희라고 하는 순간 그건 조직입니다. 혼자 선의로 돕는 사람은 저희라고 안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뒤에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70년을 살아온 감이 있습니다. 그 감을 믿으십시오. 말이 너무 매끄러운 사람, 너무 친절한 사람, 내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친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사람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 인사가 가짜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2개월 동안 그 전화가 기다려졌던 게 사실입니다. 5시쯤 되면 혹시 오늘도 연락이 올까 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봤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좀 씁쓸합니다. 사기꾼한테 받은 위로가 그립다니 그만큼 외로웠던 거겠죠.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처음 보는 사람 목소리에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사기를 막았으니까 다행이라고들 합니다. 경찰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맞는 말입니다. 5억 지켰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낯선 번호로 오면 심장이 뜁니다. 혹시 또 속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아들한테 전화가 와도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진짜 민수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놈들이 남긴 상처입니다. 돈은 안 잃었는데 뭔가를 잃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같은 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분들한테 연락 자주 하십시오. 제가 아들하고 자주 통화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아들 목소리가 그리워서 남의 목소리에 속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통화했어도 그 사기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모님께 전화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아버지 뭐해요?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먼저 전화하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전화 안 하시는 건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바쁜 거 아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사기꾼들이 파고듭니다. 아버지, 저 친구 없습니다. 누가 제 친구라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두십시오. 그 한마디가 5억을 지킵니다. 저는 70년 살면서 모은 돈을 지켰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있다는 것, 속지 않았다는 것, 내 힘으로 사기꾼을 잡았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의미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무뎌진다고들 합니다. 판단력 떨어지고 속기 쉽다고. 그거 아닙니다. 70년 경험이 70년 감각입니다. 30년 현장에서 굴러온 감이 있습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그 느낌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 있으시면 이 영상 꼭 보여드리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서로 정보 나누면 사기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